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에게 배우고 종교 본연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말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았는데요. 퀴어 문화 축제는 이미 전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고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받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보수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그리고 이 퀴어 문화 축제, 우리 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번 퀴어 문화 축제에 함께 하시고 평소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해오고 계신 성공회 자케오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성공의 용산 나눔의 집 원장이자 길 찾는 교회 담당 사제로 일하고 있는 자케오라고 합니다. 네, 아마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이라면 자케오 신부님 기억을 하고 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주말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신부님도 올해도 어김없이 또 네.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목소리를 기억할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쉬어 있는 거를 느끼실 텐데요. 예, 이번에도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축제의 장에 제가 함께 있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2014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공의 사제로서 2014년부터 저희가 참여하는데 특히 올해는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게 성공의 9개 교회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성공의 교회들이라는 이름으로 부스 활동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예. 뭐 이제는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올해로 이제 20회가 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점점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혐오와 저주의 언어로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반대편에 또 자리를 잡고 매년 약간 방해하기 위해서 오셨던 일부 보수 개신교회 분들의 인원이 제가 이제 오가면서 보니까 작년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이게 줄어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존재를 긍정하면서 축제 자체를 즐기러 온 분들과 또 어떤 이웃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난하면서 축제를 방해하러 온 분들의 어떤 결정적인 격차 차이 뭐 이런 것을 갖다 느낄 수 있는 뭐 어떤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성공회 9개 교회가 네네. 또 함께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함께한 또 다른 이웃 종교들도 있는지요? 네, 사실 이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워낙 거의 뭐 6만 명에서 뭐 많게는 8만 명까지 보는 인원이 왔었기 때문에 부스를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왜냐하면 20주년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한 분들이 다 선정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매해 한 140개 부스였다면 올해는 80개 부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함께 하셨고 또 로뎀나무 그늘교회, 그러니까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모이는 이제 교회죠. 일단은 그 정도가 올해는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퀴어 문화 축제가 우리나라에선 20번째,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는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더 오래됐죠? 네, 그렇죠. 예. 네. 보통 저희가 이제 퀴어 퍼레이드 또는 이제 프라이드 퍼레이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인터섹슈얼 또는 이제 무성애자라고 표현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성소수자분들이 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 가시화시키는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권리 투쟁의 저항의 현장으로서 그런 이제 퍼레이드와 또 다양한 형태의 축제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퀴어 퍼레이드는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부분 매년 6월에 열리고 있고요. 스톤월 항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69년 6월 28일 날 뉴욕에 있는 한 술집인 스톤월을 경찰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도 보면 이제 경찰들이 조금 이제 본인들 기준에 좀 다른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뒷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행태들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이 스톤이라는 술집에서는 다양한 그 성소자분들이 함께하는 술집이었는데 그런 이제 아지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경찰들이 이제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이 그 성소자 당사자들이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이제 저항을 했던 일이 이제 1969년 6월 28일 날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제 보통 이제 스톤을 황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다음해인 1970년 6월 28일 날 크리스토퍼 길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크리스토퍼의 길에 있는 의회와 그 센트럴 파크를 뒤덮는 그런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게이 프라이드 또는 이제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된 거죠. 예. 이렇게 성소수자분들도 당당하게 어떤 존재와 그런 자신의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세계적인 행사로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그 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는 사실을 신부님도 많이 좀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올해 제가 조금 느낀 것은 물론 이제 뭐 상대적으로 확실히 이 성소수자 당사자분들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는 요 시즌이 되면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그 이제 퀴어 명절인 퀴어 퍼레이드에 가까우면 다양한 인터뷰나 또는 이렇게 뭐 논문을 쓰는 분들의 이렇게 인터뷰가 들어오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약간 변화의 조짐을 느낀 건 그분들의 질문이나 어떤 구성 방식이 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기계적으로 5대5를 이렇게 지키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올해 이제 언론 나온 것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그 퀴어 퍼레이드나 그러니까 이제 이 페스티벌을 중심에 두고 반대하는 세력을 살짝 언급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걸 보면서 일단은 여론의 큰 향배는 바뀌지 않았나라는 약간 좀 희망적인 좀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택시를 타고 오가거나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어쩔 수 없는 편견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들끼리 즐기는 건 좋은데 왜 꼭 시청 광장에서 해야 되느냐라든가 또는 굉장히 노출이 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형태의 편견이 사실 여전하다는 것을 제가 물론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예. 그 반대 집회 참가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분의 1로 줄었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성소수자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가 사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 이제 HIV 에이즈 그 감염인 분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그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에 대한 조사도 그렇게 국가에서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보통 나라별로 평균적으로 이제 그 인구의 4에서 5% 정도, 그 다음에 좀 많이 보는 경우는 뭐 8, 9% 정도까지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에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 나라나 그 커뮤니티 사회에 어떤 인권 감수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성소수자 비율이 좀 높게 잡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인권 감수성이 좀 떨어지거나 또 그들의 공격적인 사회면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낮은 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주변엔 항상 4명에서 5명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명에서 4, 5명이기 때문에 최소 정도 그 정도의 인원은 성소수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면서 성소수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친분을 맺고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말씀해 주신 대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도로 보장되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좀 나라들이 있고 그쪽은 그럼 7, 8%까지 좀 잡히는 거예요, 인원이.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사실 또 이렇게 높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낮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왜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성소수자 얘기하면 그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 같은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진 분들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트랜스젠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간성애자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성을 함께 지니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퀘스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성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얘기할 수 없는 계속 찾아가는 과정 중인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점점 그 사회가 억압하고 있었을 때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자신을 발견해 가기도 하고 드러내 가기도 하면서 그 비율은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뭐 국가들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캐나다라든지 캐나다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성이 높은 다양성 존중하는 감수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뭐 대통령 사실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긴 않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예. 뭐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거고요. 뭐 많은 서구 사회가 사실은 그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많은 서구 사회가 이렇게 열려 있는 편입니다. 예. 그 얼마 전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에서 대만. 네네.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다는 네네네.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대만은 좀 어떠한 그런 그 역사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또 됐을까요? 대만의 사례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 그 동성婚의 합법화를 갖다가 쟁취해낸 것처럼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가톨릭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 중화 중심의 그 어떤 유교적인 그런 약간 조금 억압적인 문화가 강한 곳에서 첫 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어떤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그룹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큰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참 재밌는 게 그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얽혀 있는 나라입니다. 뭐 대만 역사 알고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이기 예. 때문에 선주민들이 아하. 억압을 받고 있던 그런 역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그 두 국가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세계 사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한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서 대만 사회의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잡아갔던 맥락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야, 그것도 잘 이해가 되네요. 네네. 예. 억압받고 또 소수의 입장에서 서본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 다른 또 소수자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측면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그렇게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종교적인 정서라든지 그런 문화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신부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성수자분들과 어떤 이유로 좀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공의 사제라는 입장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제가 성소수자 당사자분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2014년도이었고요. 2014년도 그 이제 서울 퀴어문화 축제가 신촌에서 있었는데 그 보수 개신교회 분들이 그 축제를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고 망가뜨리겠다라는 소식들을 이제 보수 개신교회에 있던 저희 친구들 통해서 전해 듣고 이제 저만 전해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소문들을 그 퀴어문화 축제 준비하는 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나눴고 그 과정에서 저보다 더 오랫동안 성소수자 분들과 함께 싸워왔던 그 기독교 장로교회 임보라 목사님이 계신데 예. 네, 그분과의 또 인연으로 인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된 거, 공식적으로 이제 그분들과 함께 걷게 된 이유이자 이제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전에는 뭐 벌써 한 4, 5년 뭐 그 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뭐 연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무렵에 저를 이제 보수 개신교회에서 알고 있던 이제 분 한 분이 본인 교회에 있었던 그 이제 게이 신자를 저한테 이제 상담을 보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는 와중에 사실 이제 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분한테 제가 좀 그 당시에 성공회 신자였기 때문에 신자이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당신도 하나님이 동등하게 사랑한다라고 제 기계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나 고민에 신앙적인 갈등이나 어떤 신학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분이 제 마음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겠다고 하고 나서 다시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그것이 저한테 주는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좀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자면 신이 저에게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환대하라고 어떤 그분을 보내셨는데 저는 그분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종교인으로서의 질문이 이제 새롭게 들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의 연대를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신부님의 이러한 결정, 또 그 반대편에서 계신 그 종교인, 그 기독교인 분들도 계시는데 네. 뭐 왜 그런지는 뭐 이번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동안 네.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네. 신부님처럼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웃 종교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과 또 만나시기도 하시면서 또 이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활동도 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글쎄 우리 전체 종교계의 어떤 이 성소수자와 관련돼서 좀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제가 속해 있는 이제 기독교,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기독교라고 하면 마치 뭐 천주교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기독교라는 거는 그리스도교를 음역해서 저희가 기독교라고 예.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 안에 이제 천주교회, 정교회, 성공회, 그다음에 여러 개신교회들, 뭐 저희 성공회도 개신교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있는 건데요.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게 한 13, 3억을 얘기하는 이제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그 이번에 이제 교종님 프란체스코 교종님은 굉장히 약간 좀 이렇게 유화적인 액션을 제스처를 취하심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는 단 1mm도 변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성소수자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의 다수의 사람들이 성소수자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좀 슬픈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보수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걸 그냥 짧게 좀 말씀드리면 종교라는 것들,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룹의 이 사회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네. 것을 질문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우리 그 원불교에서도 뭐 이렇게 그 교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교회에서는 포교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기독교에서는 전도,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신의 사랑과 은총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그 교화가 됐든 포교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왜 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과 은총이고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 존재가 그 신을 담고 있다라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사실 그 적극적인 표현이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들을 유령 취급하고 있는 그 왜곡된 사회의 편견과 그 어떤 공격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일도 사실은 그 신의 은총과 사랑 또는 뭐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참 인간됨의 깨달음으로서의 중요한 길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이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또 당연한 일이겠죠. 네네.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 종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를 한다. 그렇다면 좀 상처를 받는 그런 그 성소수자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성소수자분들도 종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이분들의 종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서두를 꼭 이렇게 좀 꺼내고 싶은데요.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뭐 기독교인 분들도 많을 테고 여러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에 뭐 적어도 4-5명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종교 그룹, 그러니까 뭐 교회면 교회, 뭐 교당이면 교당,
뭐 이렇게 절이면 절에 항상 4-5명 정도의 성소수자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택시기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100명을 태우시면 4-5명은 성소수자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그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그 성공의 교회들에서 저희가 부스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 참여 프로그램이 그 소중한 존재와 일상을 축복하는 기도로 드리는 축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복식 예물을 가지고 함께 오시면 그분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들어드리고 그 소망과 함께 그분의 존재를 저희가 축복해드리는 거였는데요.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교육을 받던 중에 그 세례를 교육을 주는 그 목회자분이 이 당사자분을 참여자분을 그 성소수자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세례 교육을 중단시켰다라는 거죠. 아다시 세례라는 거는 정말 신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을 초대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분을 배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목회자의 자녀인데, 예. 아버지가 매일같이 예배에서 성소수자를 저주하고 뭐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분이 가장 앞에서 듣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이것 때문에 축복기도 받고 싶다. 근데 제가 그 제 소셜 미디어에도 잠깐 간단하게 썼는데 마치 이번에 제가 했던 축복식이 조금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마치 한 판에 씻긴 굿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제가 축복기도 하면서 그 오물과 저주들, 그 차별과 혐오들을 갖다가 저희가 신의 이름으로 저희가 은총과 사랑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그 기도 함께 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그 표정들이 사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요. 그 성소수자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랑과 은총으로 환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종교가 정말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면은 둘째치고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종교가 환대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종교보다 더 힘이 되는 분들이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권 단체들이 있고 또 다양한 진보 단체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랄까요? 뭐 인권 단체에서 우리 종교에서 이분들께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그 종교인의 한 명으로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대한성공회 그 전인평화 사제단의 이제 총무로서 그 한 120여 개 가까운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저도 지금 참여 중입니다. 근데 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막상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 어떠한 순간에 굉장히 악한 결정들을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바로 구조의 문제인 거죠. 네. 한 사람의 선택과 한 사람의 좋은 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면 누군가를 갖다가 형법으로 이렇게 막 억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예방적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교육적 차원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그 다른 존재에 대해서 무관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관용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회를 갖다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좋은 어떤 그 문화적이고 또 사회 구조적인 장치인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 인터뷰 초기에 보내주셨어요. 한 20분 정도에 보내주셨는데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이 성소수자라는 단어 위험한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연령층이 높은 그 어르신분들이 또 많이 듣고 계시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뭐 정보라든지 또 만남 이런 경험들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또 종교인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용산 나눔의 집은 미등록 이주민분들하고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네. 미등록 이주민분들하고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인종에 대한 차별들을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이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민이랑 좀 피부 색깔이 다르면 갑자기 반말을 한다거나 예. 이런 경우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안내해드리면 아 그렇군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안에 공기처럼 있는 어떤 편견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이주민한테 특히 이제 그 피부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짙다거나 이러면 예. 왜 그분한테 반말을 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근데 백인분들한테는 반말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성소수자분들을 그 동성애자나 이렇게 풀지 않고 성소수자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분들이 현재 사회에서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그분들이 작고 보잘것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저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센테이지로 봐도 보통 이제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왼손잡이였다가 부모님의 어떤 그 강요에 가까운 가르침 때문에 이제 양손잡이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왼손잡이인 게 틀린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그냥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그 다른 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불편하지 않으면서 그 다수자 중심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사회는 또 다른 약자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은 이건데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도 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들을 갖다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회 한 약자에게 편안해지는 사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또 함께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또 다른 약자들도 포용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될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원불교에서 신앙하는 동그란 일원상을 보더라도 여기에 어떤 차별이나 배제, 혐오가 없거든요. 네.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 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용산 나눔의 집 원장으로 계시는 성공의 작혜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